투석은 삶을 끝내는 치료가 아니라 삶을 연장하고 또 지켜주는 치료라고. 안녕하세요. 투석 전문의 김채원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다른 병원에서 투석을 하고 계신데 너무 심한 가려움증 때문에 이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피나도록 긁어서 이제 아예 온 몸이 그 딱지로 얼룩이 져서 더 이상 본인 스스로 긁지 못하게 면으로 된 목장갑까지 끼고 가려움증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상담을 오신 분이 계세요. 사실 이 가려움증이라는 거는 아주 심한 가려움증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게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 투석 환자분처럼 극심한 가려움증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고 이 가려움증의 원인이 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투석 처방, 피부 관리, 필요하면 약물 치료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오늘은요, 투석 환자의 가려움증이 왜 생기는지, 또 투석 효율, 투석 필터, 이러한 투석 처방들이 투석 환자의 가려움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저희 병원에서 혈액투석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사용하는 투석 필터 그리고 투석 처방 방법에 대해 이제 어떻게 환자별로 검토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석 환자는 왜 가려울까요? 투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가려움증을 저희가 요독성 가려움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요독 수치 하나만으로 우리가 투석 환자분들의 가려움증을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연구에 따라서 혈액투석 환자의 약 31에서 40% 정도가 중등도 이상의 가려움증을 경험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가려움증이 심해질수록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또 낮 동안의 피로, 그다음에 집중력 저하가 생기면서 삶의 질 자체도 크게 떨어집니다. 이러한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로 이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피부 건조증, 또 체내에 축적된 다양한 그 요독물질, 염증 반응, 말초신경의 변화, 그리고 가려움증 신호에 관여하는 오피오이드 수용체의 불균형, 이러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치,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우리가 가려움증 환자에서는 잘 조절을 해야 하는 항목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요, 우리 투석 환자분들의 가려움증이 모두가 콩팥 때문만은 아닙니다. 습진, 접촉성 피부염, 또 무좀, 옴, 두드러기 같은 피부질환 그 자체 때문에 가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투석과는 상관없이 다른 증상들이 이제 불편감들이 생겨서 시작하게 된 약물, 또 주사 치료, 그리고 헤파린, 철분제, 이런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일 수도 있고요. 또 간이 안 좋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으시거나 그런 경우에도 가려움증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특히 투석을 시작하고 몇 분 안에 갑자기 막 가려워지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거나 혈압이 막 떨어진다 그러면요, 이건 단순히 어떤 요독성 가려움증이라기보다는 투석막이나 투석 과정 그 자체에 대한 과민성 반응을 우리가 먼저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석 환자분들이 가렵다라고 얘기를 하실 적에는 가려움증이 0점에서 10점 가운데 0점이 가장 안 가렵고 10점이 죽을 만큼 가렵다라고 했을 때 몇 점 정도로 가려운지, 그리고 가려움이 나타나는 그 요일이 투석하는 날이랑 또 투석하지 않는 날이 다른지, 투석을 시작하자마자 가려운지 아니면 밤에 더 가려운지, 가려워서 몇 번이나 밤중에 깨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원인을 진단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가려움증 점수가 4점 이상이거나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그리고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한다면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검토할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투석 환자가 심하게 가렵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항히스타민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스테로이드 약제를 처방하기도 하는데, 단순히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피부과 약만 처방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투석이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부터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요, KT4V라고 하는 그 투석 효율이 낮은 환자에게서 가려움증이 더 심하게 나타났지만,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KT4V와 가려움증 사이에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기도 하고요. 따라서 그 투석 효율이 목표에 들어왔다고 해서 가려움증의 원인이 모두 해결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반대로 가려움증이 있다고 해서 또 투석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호기심이 좀 많아서 현존하고 있는 투석 필터들을 거의 이제 처방하고, 또 환자분들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고, 또 직접 병원에 들여놔서 반응들을 살피고 그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은 가려움증으로 이제 내원에서 투석 치료를 이어가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 환자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반드시 확인하는 점은요, 처방된 투석 시간과 또 투석 횟수를 이분이 잘 준수하고 계시는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투석을 하는 동안 혈류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혈관 접근로, 우리가 흔히 이제 투석혈관이라고 하는 그 혈관 접근로의 협착이나 또 재순환 가능성은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투석 도중에 혈압이 자꾸 떨어져서 이제 조기 종료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살핍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사항들이 결국에는 투석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KT4V나 요소 제거율 뿐만 아니라 인수치, 또 부갑상선 호르몬, 염증, 영양 상태, 또 피부가 건조하신 정도, 그리고 가려움증이 어느 정도인지, 투석 직후에 좋아지는지 아니면 또 별 차이가 없는지, 악화되는지, 그리고 투석과 관련해서 가려움증이 생긴다면 그 가려움증이 발현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로플럭스 투석막이랑 하이플럭스 투석막을 비교한 110명 규모의 무작위 연구에서는요, KT4V가 비슷했는데도 고유량 투석막군의 그 가려움증이 더 감소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작은 요독 물질뿐만 아니라 투석막의 특성, 그리고 중분자 제거를 얼마나 잘 해내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환자분들의 가려움증 증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로플럭스, 그 저유량 투석막이랑 하이플럭스, 고유량 투석막을 썼을 때 투석 효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의 이제 그 혈압이나 또 혈관 상태나 이런 것들이 하이플럭스 투석을 견디기에 적절하다면 중분자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하이플럭스 투석을 유지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 병원에는 이제 일반적인 합성 투석막을 사용할 때는 투석 직후에 가려움증이 생긴다든지 발진, 흉부 불편감이 생겨서 이제 처음 내원을 하셨을 때 이러한 것들이 과민 반응과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NF 계열 투석막을 선택지 중에 하나로 제가 검토를 합니다. NF 투석막은 PMMA, 즉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재질의 고유량 투석막이고요. 단순히 그 필터의 구멍을 통해서 물질을 걸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단백질성 물질을 막 표면에 흡착시키는 특성이 있고, 또 일부 합성 투석막의 친수성 물질로 사용되는 PVP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NF 투석막의 정식 명칭이 알레르기 전용 투석막인 것은 아니긴 하거든요. 이제 경험상 이런 과민 반응, 투석 연관 과민 반응이 있는 가려움증 환자분들에게서는 NF 투석막이 꽤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려움증 환자에게 NF 투석막을 사용하면 좋아진다는 것도 또 아니긴 해요. 투석 과정과 연관된 과민 반응이 의심되거나 또 기존 투석막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제 환자분들에게서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이고요. PMMA 투석막으로 변경한 뒤에 가려움증이 개선됐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대부분 참여 환자가 적고 대조군이 없거나 연구기간이 짧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MMA 투석막, NF 투석막, 토레이 투석막 여러 명칭으로 불리긴 하는데, 이 PMMA 투석막은 과민 반응과 관련된 투석 연관 과민 반응과 연관된 가려움증을 해결하는 데는 꽤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투석막이
이 투석막 하나만 딱 바꾼다고 해서 환자의 가려움증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검토할 수 있는 투석 방법은요, 테라노바 투석막을 이용하는 HDX 투석 방법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HDX는 확장혈액 투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미디엄 컷오프 투석 필터라고 해서 이제 특수 투석막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하이플럭스 투석보다 비교적 조금 더 큰 중분자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된 투석 필터입니다. 가려움증과 관련해서는 49명의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연구가 있는데요. 테라노바 400을 사용한 HDX군과 기존 고유량 투석군을 12주간 비교했을 때 HDX군에서 아침 시간에 가려운 부위가 더 적었고, 또 가려움으로 인한 수면 방해도 덜했다. 하지만 연구 대상이 49명으로 적었고요. 또 치료 전부터 비교 그룹 간의 가려움증의 정도가 완전히 같지는 않았고, 또 연구 기간도 짧았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테라노바 투석막이 가려움증을 개선해 준다라고 하는 연구는 있지만, 이것이 요독성 가려움증의 아예 이제 확정적인 치료다, 단정 지을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이제 일반적인 하이플럭스 투석을 충분히 시행하고 있는데도 이제 전신 가려움증이나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알부민 수치 등을 조금 보면서 그 확장혈액 투석, 테라노바 투석을 제가 검토를 하는데요. 이제 중분자 물질이 잘 제거될 수 있다. 그러니까 큰 크기의 요독 물질을 잘 제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도 자칫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알부민 수치가 너무 낮은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고, 또 그 테라노바 투석 필터를 썼을 때 사용하기 전과 후를 이제 비교를 해서 가려움증 점수, 또 수면 방해 정도를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환자분들이 더 이제 효과가 있다고 느끼시는지를 끊임없이 확인을 하는데, 테라노바 투석은 상당히 유용한 선택지로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HDF 투석이 가려움증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건데요. HDF 혈액투석 여과법은 이제 일반적인 투석 방법이 확산의 원리를 이용한다면, HDF 투석은 이 확산의 원리에 더불어서 대류의 원리를 이제 하나 더 붙여서 중분자 이상 크기의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투석 방식이에요. 7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무작위 연구에서는 온라인 HDF군에서 이제 하이플럭스 투석군보다 가려움증, 근육 경련, 저혈압 발생이 적었다라고 이제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고, 또 다른 67명 규모의 연구에서도 일반 혈액 투석군과 비교를 했을 때 HDF가 포함된 치료군에서 가려움증 점수가 더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 대상이 적었고, 또 일부 연구는 무작위 배정이 아니었고, 가려움증을 주된 평가 목표로 설계한 대규모 연구도 아니었어서 이제 약간 한계점은 있어요. 따라서 HDF 치료는 뭐 가려움증을 호전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가려운 투석 환자에게서 HDF를 시행해야 된다, 권고를 할 수 있을 만큼 뭐 근거가 아주 확립된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HDF를 제대로 시행을 하면 꽤 효과를 보시는 환자분들이 있고, 그 HDF 치료를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혈류량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혈류량을 확보할 수 있는 혈관 상태에 또 적절한 치환량, 철저한 투석 용수의 관리와 안정적인 치료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사실 기존 투석으로는 증상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환자분들한테서 HDF 치료하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사례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 경험상은 젊은 환자분들일수록 조금 안색, 피부 톤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결국 투석 환자의 가려움증은 뭐 NF 투석막을 쓸 건지, 테라노바 투석막을 쓸 건지, HDF 치료를 할 건지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딱 해결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마다 가려운 원인이 다 다르고, 또 한 가지 원인으로만 이제 가려워지는 경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석 환자의 가려움증의 양상, 혈관 상태, 영양 상태, 기존의 투석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제 저는 사실 약간 집착적으로 원인이 뭔지를 조금 파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환자분들하고 원인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제 그 투석 기법들을 적용을 해가면서 증상을 개선시켜가는 그런 재미를 저희가 같이 보는데, 끊임없이 환자분들은 환자분들 나름대로 이제 식단 관리하시면서 인수치 너무 높아지지 않게끔 관리하시고, 그리고 투석 주치인 저는 투석 필터 또 투석 방식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금 고려를 해가면서 투석 처방을 내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치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석 처방을 점검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그 피부 관리는요, 목욕을 하실 때 너무 뜨거운 물에 하시거나 때를 빡빡 밀거나 이런 거는 이제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오히려 더 가렵게 할 수 있어요. 약간 미지근한 물로 너무 오랫동안 이제 목욕하지 마시고, 피부가 완전히 이제 마르기 전에 샤워하고 나오면은 보습제를 충분히, 자극적이지 않은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시고요. 약물요법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가장 흔하게 처방을 하는데,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성 그 가려움에는 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만성 콩팥병 그 연관 가려움증 중에서 이제 히스타민이 원인이 아닌 종류의 가려움증이라면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가려움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 같은 약물을 고려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러한 약물들은 투석 환자한테서는 이렇게 배출이 잘 안 돼서 약물 농도가 축적이 되다 보면 심한 졸림, 어지럼증, 보행 불안정, 낙상 위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용량부터 주의 깊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해외에서 사용되는 전문 치료제가 디펠리케팔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미국 상품명은 코수바라고 하고요. 말초신경의 카파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혈액 투석이 끝날 때 정맥으로 투여하는 방식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2026년 7월 현재로서는 정식 허가 출시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 국내 도입 여부는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우리 투석 환자분들의 극심한 가려움증은 내가 투석 환자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이렇게 마냥 참고 있을 문제만은 아니에요. 특히 가려워서 잠을 못 자고 피가 날 때까지 긁고 낮 시간 동안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반드시 투석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하셔야 합니다. 좋은 투석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KT-퍼브의 또 투석 적절도, 투석 효율 이런 것들을 숫자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증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집착적으로 투석 시간, 혈관 상태, 투석 필터, 투석 방법, 또 환자분의 그 보습제 도포 여부, 그리고 또 어떤 브랜드의 보습제를 쓰시는지, 아침, 점심, 저녁 반찬은 뭐 드셨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끈질기게 여쭤보거든요. 왜냐하면 혈액 검사 했는데 인수치가 높다, 원인이 보통은 있어요. 근데 약만 자꾸 추가하다 보면 안 그래도 드시는 약이 많은데 인수치 높다고 인약이 자꾸 처방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 결국 환자분들이 그 약을 빼고 드십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원인을 함께 찾고 또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고 또 환자분들의 이제 삶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NF 투석 필터를 쓸 거냐, 테라노바 투석 필터를 쓸 거냐, HDF 치료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모든 환자한테 딱 하나의 이제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마다 적절한 원인과 또 진단을 이제 찾아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환자분들과 또 주치의 선생님들 간의 이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